최미나는 화려한 호텔 갈라쇼의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가 직접 정성 들여 바느질에 만든 붉은색 드레스가 오늘따라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온몸에 꽂히는 듯했다. 남편은 방금 전 서울에서 가장 힘있는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를 향해 잔인하고 모욕적인 농담을 던졌고 사람들은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연회장 맨 뒷자리에서 완벽한 핏의 슈트를 입고 은발을 젠틀하게 넘긴 한 중년 남성만은 웃지 않았다. 그는 도저히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미나는 그 순간 직감했다. 오늘 밤을 기점으로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서울 5성급 호텔의 연회장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마치 별들을 가둬놓은 것처럼 천장에서 찬란하게 빛났고 스피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값비싼 수입꽃들로 장식된 테이블들은 미나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럭셔리한 미로를 만들고 있었다. 오늘은 대한민국 상위 1% 엘리트 기업인들을 위한 연례자선 파티였다. 이곳에서 마시는 샴페인 한 잔의 가격이 미나네 집 한 달 관리비보다 비쌀 것이 뻔했다. 미나는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손에 쥔 작은 클러치를 꽉 쥐었다. 남편 류도진이 그녀를 이런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온 것은 몇 년 만의 일이었다. 3일 전 그가 오늘 밤 자신 옆에 그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미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오랜 시간 그림자처럼 지내온 그녀의 존재를 드디어 남편이 인정해주는 것이라 착각했던 것이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오산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도지는 그야말로 빛이 났다. 이탈리아 장인이 맞춘 비스포크 슈트, 최고급 실크 넥타이, 연회장의 조명을 반사할 정도로 광이 나는 구두까지. 그가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다는 사실은 미나도 부인할 수 없었다. 완벽하게 넘긴 포마드 머리와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시원한 미소까지. 그는 참석한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모두가 도진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있었다. 불과 15년 만에 맨바닥에서 시작해 자산가치 50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한 태성건설의 오너 류도진 대표. 최소한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의 스토리는 그랬다. 하지만 미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초기 자본이 어디서 났는지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나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다. 남편을 몰아세우지도 자신의 공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으니까, 아니 사랑한다고 굳게 믿어왔으니까. 그러나 오늘 밤 그 모든 믿음은 산산조각 날 예정이었다. 이름 모를 기업의 이사 직함을 단 회색, 정장의 남자가 도진의 팔꿈치를 찌르며 미나를 가리켰다. 류 대표, 저분이 그 유명한 사모님이신가? 꽁꽁 숨겨두고 사시더니 이런 자리에서 뵙는 건 처음이네. 도진은 고개를 돌려 미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버리는 것을 깜빡한 낡은 가구를 쳐다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미나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수를 꽂기 직전에 그 얄미운 미소를 지었다. 이 사람이 제 아내 미나 맞습니다. 도진은 옆 테이블에서도 다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내이긴 한데 전혀 그렇게 안 생겼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예의상 짓는 미소가 아니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노골적이고 조롱 섞인 박장대소였다. 미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골드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은 놀란 척 입을 가리며 눈을 동그랗게 떴고 나이 지긋한 한 임원은 훌륭한 농담을 들었다는 듯 도진의 어깨를 툭툭 치며 격려했다. 도진은 한술 더 떴다. 아시다시피 제 아내는 저랑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삽니다. 이런 자리가 어떤 곳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는 넓은 연회장 전체를 손으로 가리키며 미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왕국을 과시하듯 말했다. 집안이라고 집안 정리하는 데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만 이 제 세상에서는 말이죠. 그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어깨를 으쓱거렸다. 뭐 각자 어울리는 자리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더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나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참으며 눈을 빠르게 깜빡였다.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사람 다 보는 앞이잖아. 그녀에게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었다.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억지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못 들은 척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미나는 그 남자를 보았다. 연회장 맨 뒤쪽 대리석 기둥에 기대선 그는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않은 채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은발, 최고급 테일러드 샵에서 맞춘 것이 분명한 네이비 블루 슈트, 그리고 무겁고 엄숙한 표정. 그의 시선은 도진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는데 거기엔 동경이나 질투가 아닌 미나조차 처음 보는 짙은 혐오와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는 도진의 저열한 농담과 사람들의 웃음, 그리고 미나의 굴욕을 전부 지켜보았으면서도 예의상으로라도 절대 웃지 않았다. 미나는 가슴을 태우는 수치심을 잊어버려 급히 시선을 피했다. 도진은 이미 임원들과의 대화로 돌아가 큰 소리로 웃고 손짓하며 그녀의 존재는 까맣게 잊은 상태였다. 언제나 그랬듯 그녀는 누군가 왜 사모님과 함께 오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체면치레용으로 데려온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때 금발로 염색한 한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가 입은 은빛 드레스는 평범한 직장인의 1년치 연봉과 맞먹을 가격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게 자라 평생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사람 특유의 여유가 묻어났다. 그녀는 미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화려한 명품들 사이에서 미나의 붉은 드레스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옷에 바느질 자국이 있네요. 혹시 직접 만드셨어요? 여자가 손가락에 가득 낀 다이아몬드 반지를 반짝이며 드레스 밑단을 가리켰다. 미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네, 제가 직접 지은 옷입니다. 여자가 웃었다. 아기가 담긴 웃음이라기보단 그보다 훨씬 비참한 동정의 웃음이었다. 어머, 너무 귀여우시다. 요즘 세상에 직접 옷을 지어 입는 사람이 다 있다니. 저기요, 원하시면 제가 실력 좋은 디자이너 몇 명 소개해 드릴게요. 별로 안 비싸요. 뭐 적어도 우리 기준에선 말이죠. 그녀는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양 윙크를 날렸다. 미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여자가 자기 무리로 돌아가자 다분히 의도적인 큰 목소리의 속삭임이 미나의 귀를 때렸다. 불쌍해라. 류 대표도 참 너무하지. 명색이 대표 사모님인데 옷이라도 좀 제대로 입혀서 데리고 오지. 그 말이 마지막 한 방울이 되었다. 미나는 몸을 돌려 화장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뛰지 않았다. 그 누구에게도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으며 고개는 꼿꼿이 들려 있었다. 여자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가 가장 안쪽 칸의 문을 걸어 잠근 뒤에야 비로소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행여나 소리가 새어나갈까 입을 틀어막은 채 숨죽여 오열했다. 온몸이 떨렸고 1시간 동안 정성스레한 메이크업이 눈물에 번져내렸다. 15년. 그 남자 곁에서 보낸 15년이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촉망받던 건축학도의 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멋진 건축물을 설계하겠다던 꿈, 친구들, 자유까지. 모든 것은 도진의 부탁 한마디 때문이었다. 내 곁에 있어줘, 미나. 나와 경쟁하려 하지 말고 나를 믿어줘. 응? 그리고 그녀는 그를 믿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밤낮 없이 일하며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두 아이를 거의 혼자 도맡아 키웠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 그녀 가문의 인맥으로 시작된 그 제국을 말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도진은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그녀의 공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미나 역시 사랑이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상대를 빛나게 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지우는 것이라 믿었기에 단 한 번도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나도 어리석었다. 미나는 휴지로 눈물을 닦아내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퉁퉁 부은 얼굴, 붉게 충혈된 눈, 번져버린 화장. 거울 속 여자는 현실의 그녀와 정확히 일치했다. 부서지고 지워지고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여자. 하지만 스스로의 초라한 모습을 응시하던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의도적인 결심이 아니었다. 차갑고 투명한 얼음덩어리 같은 확신이 가슴 한가운데 꽂히는 느낌이었다. 두 번 다시는 그녀가 거울을 향해 낮게 속삭였다. 오늘로 끝이야.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가방에 든 화장품으로 최대한 메이크업을 수정했다. 3번의 깊은 심호흡 후 화장실 문을 열고 나섰을 때 그녀는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다. 연회장에서 본 그 은발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마치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복도에 우뚝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멀리서 보았을 때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 60대 중반쯤 되었을까. 눈가에는 평생 많이 웃으며 살아온 사람 특유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얼굴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미나가 무심코 뒷걸음질을 칠 만큼 강렬한 시선이 그녀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놀라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사모님과 시급히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긴급한 일입니다. 미나는 당황하며 눈을 깜빡였다. 저랑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최미나 씨. 그가 그녀의 전체 이름을 부르자 미나의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다. 최명호 대표의 무남동녀. 수석으로 건축학과를 졸업한 재원. 류도진과 결혼한 지 15년 차 된 두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방금 전 남편이라는 작자에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끔찍한 모욕을 당한 분. 미나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도대체 당신 누구죠? 그는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대진홀딩스의 안태준 회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엔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낮고 사적으로 변했다. 저는 당신에 대해 그리고 방금 저 안에서 당신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은 당신의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미나는 내밀어진 그의 손을 보다가 이내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아주 오랫동안 그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존중과 인정이었다. 누군가의 아내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최미나라는 한 인간으로서 그녀를 직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맞잡았다. 연회장에 들어오시는 순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안 회장은 그녀의 손을 놓아주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최미나 씨,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아주 잘 압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제 아버지요? 미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고 최명호 대표는 20년 동안 저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형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아내더군요. 안 회장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훗날 딸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곁에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저를 당신의 그림자, 수호자로 임명한 셈이죠. 미나는 도저히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고개를 저었다. 이해가 안 가요?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 얼굴조차 가물가물한데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류도진 그놈이 당신을 속이기 쉽다고 생각했겠죠. 안 회장은 안주머니에서 시간이 흘러 누렇게 빛바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겉면에는 자필로 쓴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주 오래전 낡은 앨범에서나 보았던 너무나도 낯익은 아버지의 필체였다. 미나 씨, 아버지가 당신에게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요. 남편은 항상 아버지가 엄청난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남은 재산은 빚 갚는 데 다 쓰였다고요. 안 회장은 마치 물리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잠시 눈을 꽉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억눌린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 남편은 15년 동안 당신을 기만했습니다. 복도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미나는 벽에 몸을 기댔다. 당신의 아버지는 자신이 설립한 최건설의 지분 40%를 당신에게 남겼습니다. 돌아가실 당시 가치로 50억 원, 현재 가치로는 8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안 회장이 떨리는 미나의 두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다. 류도진은 당신의 인감 도장을 도용해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당신의 지분을 몰래 매각하고 그 막대한 자금으로 자신의 회사를 차린 겁니다. 저 잘나가는 태성건설은 당신 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놈이 당신의 모든 것을 도둑질해 간 겁니다. 미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쓰러진 것은 아니었다. 안 회장이 단단한 손악력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아 지탱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도진이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둘렀는지, 왜 혼인신고를 빙자해 수많은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는지, 그녀를 돈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그녀 스스로가 세상 물정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가스라이팅 해왔던 이유까지, 그녀가 자신을 초라하게 느낄수록 그 어떤 것도 의심하거나 조사하려 들지 않을 테니까 그 인간이 내 돈을 훔친 거였어. 미나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갈라졌다. 내 아버지를 도둑질하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갔어. 그렇습니다. 안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다정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앞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 안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평생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든가.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아니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그놈이 당신의 등골을 빼먹고 세운 제국을 박살내고 철저하게 죗값을 치르게 하든가. 미나는 손에 쥐어진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연회장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쳐다보았다. 여전히 클래식 음악 소리와 임원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도진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저 안에서 인생 최고의 밤을 만끽하고 있는데, 그녀는 지난 15년의 인생이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을 깨닫고 이 차가운 복도에 서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다시 안 회장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눈동자엔 서늘한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 인간을 파멸시킬 겁니다. 내 것을 전부 되찾고 그 인간이 내게 평생 주었던 굴욕감을 똑같이 느끼게 만들어줄 거예요. 안 회장이 미소 지었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닌 처절한 전쟁을 앞둔 전사의 미소였다. 좋습니다. 이제 시작해봅시다. 미나는 연회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적어도 오늘 밤은 아니었다. 안 회장은 연회장에서 세 블록 떨어진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도 문을 연 조용하고 구석진 카페로 그녀를 안내했다. 두 사람은 창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미나는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유리, 세공품 혹은 가장 위험한 폭탄이라도 되는 양 봉투를 소중히 끌어안고 있었다. 아직 열어보지 못했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 회장이 봉투를 그녀 쪽으로 부드럽게 밀며 말했다. 그놈이 저지른 짓의 규모를 정확히 아셔야 하니까요. 미나는 덜덜 떨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무서워요. 이걸 열어서 증거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 두 번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겠죠. 모든 게 변해버릴 테니까. 이미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안 회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미나 씨가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이미 과거의 삶은 끝난 겁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진실을 무기로 무엇을 할 것인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봉투의 끝을 찢었다. 봉투 안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 누렇게 바랜 낡은 계약서, 유언장, 주식증명서 등 아버지의 자필 서명이 담긴 서류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문서들 사이에서 미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복사본들을 발견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수년 전 도진이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던 바로 그 서류들이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신혼 초 좁은 아파트 거실에서 첫째를 임신한 지 5개월째 되던 날이었다. 도진은 엄청난 사업 기회를 잡았다며 한껏 상기된 얼굴로 집에 돌아왔었다. 단지 서류의 보증인 도장과 서명이 필요할 뿐이라며. 그냥 형식적인 거야, 여보. 은행 서류랑 인감 증명 같은 거. 날 믿지? 그녀는 그를 믿었다. 부부란 맹목적인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굳게 믿으며 서류의 내용조차 읽지 않고 서명했었다. 하지만 봉투 안의 서류들은 원본이었다. 그리고 서류에 적힌 서명은 그녀의 글씨가 아니었다. 삐뚤빼뚤하게 흉내낸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단번에 가짜임을 알아챌 수 있는 조잡한 위조 서명이었다. 미나는 불에 댄 사람처럼 서류를 테이블 위로 내던지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다. 속이 뒤집히며 헛구역질이 났다. 위조했어. 그녀가 헐떡이며 속삭였다. 내 서명을 진짜로 위조한 거였어. 안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충격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기다려주었다. 이 고통의 시간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어야만 그 찢어지는 아픔이 훗날 투쟁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나는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었다. 그녀는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자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 최건설의 지분 40%, 현재 시장 가치 약 50억 원을 남긴다. 이 작은 선물이 내 딸이 늘 꿈꾸던 미래를 설계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미나야, 절대 잊지 마라.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란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15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그 문장. 도진이 철저하게 감추고 짓밟아버린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맹목적인 사랑과 굳건한 믿음이 담긴 글자들. 미나는 카페에 남은 소수의 손님들조차 신경 쓰지 않은 채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위해, 사랑하는 남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 22살의 어리석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허망하게 빼앗겨버린 15년의 세월을 위해, 남편의 사기극이 아니었다면 그녀가 이룰 수 있었을 빛나는 인생을 위해 그녀는 통곡했다. 안 회장은 묵묵히 기다렸다. 눈물이 잦아들 무렵 그는 냅킨을 건네주었다. 어째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은 거죠? 미나의 목소리가 쉰 소리로 갈라져 나왔다. 모든 걸 알고 계셨으면서, 아버지가 저를 지켜달라고 부탁하셨다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신 거예요? 안 회장은 미나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어깨 위로 무거운 죄책감이 내려앉아 있는 듯했다. 제가 시도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친구가 떠났을 때 당신은 고작 8살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당신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켜보다가 제때 유산이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죠. 당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미나 씨, 당신은 정말 눈부신 인재였어요. 건축학과 수석에 앞날이 창창했죠.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때 공대생 류도진이 나타났습니다. 매력적이고 야심찬 놈이었죠. 그놈은 너무나도 빠르게 당신의 마음을 훔쳤고 당신을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눈치챘을 때 당신에게 경고하려 대학으로 찾아갔었죠. 벌써 15년 전 일이네요. 미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희미해진 기억의 조각을 더듬었다. 그리고 안개 낀 듯 흐릿했던 한 장면이 뇌리를 스쳤다. 수업이 끝난 후 정장 차림의 은발 남성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던 그날, 도진은 그때 그녀의 곁에 찰싹부터 마치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과장된 행동을 하며 귀찮게 구는 잡상인이나 사이비 종교라며 그 남자를 매몰차게 쫓아냈었다. 그게 회장님이셨군요. 미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렇습니다. 그날 이 서류들을 건네주려 했지만 도진이 교묘하게 막아섰죠.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그는 이미 그때부터 당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안 회장은 지친 기색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제가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신을 만났어야 했는데, 그 직후 당신이 임신을 했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진은 당신을 구슬려 그 사기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죠. 어떻게 이 모든 디테일을 알고 계신 거죠? 미나가 흩어진 퍼즐을 맞추며 물었다. 비록 첫 번째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멀리서 감시하는 것조차 멈춘 적은 없었으니까요. 안 회장이 안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 이건 도진이 당신 아버지의 지분을 매각한 직후 개설한 차명 계좌의 은행거래 내역서입니다. 정확히 50억 원이 입금되었고 바로 다음 날 그 돈으로 태성건설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죠. 당신 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만든 돈으로요. 미나는 거래 내역서를 훑어보았다. 날짜와 금액,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논박할 여지조차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류도진은 맨손으로 일어난 천재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유산을 훔치고 아내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소망을 무참히 짓밟아 자신의 제국을 세운 비열한 사기꾼에 불과했다. 그 인간 완벽하게 파멸시킬 겁니다. 미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울음기가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피 끓는 맹세였다. 모든 것을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 입에서 나온 거짓말 하나하나에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안 회장이 경고했다. 류도진은 이제 거물입니다. 국내 최고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고용할 것이고
정재계의 높은 인맥도 많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흙탕 싸움을 걸어오겠죠. 마음대로 발악하라고 하세요. 미나가 눈가에 맺힌 마지막 눈물을 훔쳐냈다. 안 회장을 다시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는 결의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인간은 평생 저를 과소평가했어요. 제가 그저 입 다물고 집안일이나 하는 순진하고 멍청한 여편네인 줄로만 알죠. 하지만 한 가지 잊은 게 있네요. 저는 최명호 대표의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딸을 그렇게 나약하게 키우지 않으셨어요. 안 회장의 얼굴에 진심 어린 그리고 대견함이 가득 찬 미소가 번졌다.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지 눈에 선하군요. 두 사람은 30분가량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 회장은 이런 류의 기업 및 가사소송에 있어 국내 최고로 꼽히는 대형 로펌의 에이스 한지윤 변호사를 이미 섭외해 두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미 미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 수임료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안 회장이 건넨 명함을 받으며 미나가 말했다. 이미 전부 지불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남겨둔 비상펀드에서 나온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안 회장은 미나의 손을 꽉 쥐어주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이 소송이 시작되면 세상이 발칵 뒤집힐 테니까요. 도지는 유명 인사입니다. 언론이 벌떼처럼 달려들 것이고 온갖 찌라시와 가십거리들이 쏟아질 겁니다. 사람들은 편을 갈라 당신을 물어뜯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미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언론의 노출과 대중의 차가운 심판,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곧 연회장에서 겪었던 끔찍한 조롱, 귓가에 맴돌던 비웃음 소리가 떠올랐다. 망설임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준비됐습니다. 그녀가 굳건히 말했다. 안 회장이 웨이터를 불러 계산을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미나의 팔을 살짝 잡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집에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미나는 눈을 커다랗게 떴다. 네? 모든 게 괜찮은 척 연기를 하라고요? 며칠만 참으시면 됩니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안 회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만약 도진이 당신이 진실을 알았다는 걸 눈치챈다면 즉시 재산을 빼돌리고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세탁하며 방어막을 칠 겁니다. 법원의 가압류 통지서가 그놈 책상에 도착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통지서가 떨어지면 그때는 그놈도 손 쓸 도리가 없을 테니까요. 미나의 속이 울렁거렸다.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그 인간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놈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니까요. 늘 그래왔습니다. 안 회장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다. 딱 며칠만 버티십시오. 그 후로는 평생 2번 다시 그따위 거짓 연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의 시간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택시는 강남 최고급 보안단지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섰다. 저택의 벽돌 하나, 고급 가구 하나, 정원에 심어진 나무 한 그루까지 모두 그녀에게서 훔쳐간 돈으로 세워진 것들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어둡고 짙은 정막에 잠겨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 침실로 들어간 미나는 붉은색 드레스를 거칠게 벗어 옷장 구석 깊숙한 곳에 처박아 버렸다. 평생 다시는 입을 일 없는 옷이었다. 파자마로 갈아입은 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잠이 올 리 없었다. 새벽 2시, 3시, 4시, 그리고 마침내 소리가 들려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무거운 발걸음이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파티를 끝낸 도진이 돌아온 것이다. 미나는 재빨리 눈을 감고 깊이 잠든 척 숨소리를 골랐다. 침실 문이 쾅 열렸다. 도진은 아내가 자고 있는지 아닌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거칠게 들어왔다. 그가 다가오기도 전에 지독한 위스키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 위스키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 끈적하고 달콤한, 결코 미나의 것이 아닌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허물을 벗듯 셔츠와 슈트를 바닥에 팽개치고는 씻지도 않은 채 침대 위로 풀썩 쓰러졌. 미나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등을 돌려 누운 그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요란한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 미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다시 천장을 응시했다. 이불 밑에 숨겨진 두 손은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다. 낯선 여자의 향수. 그는 이제 아내에게 바람 피우는 흔적을 숨길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옆에 누운 남자를 바라보았다. 류도진.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평생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라 굳게 믿었던 남자,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강탈해간 남자. 미나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갑게 얼어붙은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분노의 차원을 넘어선 지극히 계산적이고 냉혹한 확신이었다. 딱 며칠 만이야. 미나는 그에게 다시 등을 돌려 누우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 다음엔 네가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해 피눈물을 흘리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 거짓말, 네가 내게 준 모욕감, 네가 훔쳐간 내 돈 한 푼까지 전부 다. 그녀는 마침내 잠이 들었다. 그리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내조나 아내로서의 삶이 아닌 족쇄를 끊어낸 자유에 대한 꿈을 꾸었다. 같은 시각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로펌의 불 꺼지지 않은 회의실. 한지훈 변호사의 사무실에는 안 회장과 최고의 변호인단이 모여 있었다. 넓은 테이블 위에는 과거의 계약서, 위조 증거, 차명 계좌 내역 등 온갖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들은 류도진의 모래성을 벽돌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박살낼 치밀한 법적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있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정의 병력은 이미 모든 배치를 마친 상태였다. 첫 번째 폭탄이 터지는 날, 거짓으로 쌓아 올린 류도진의 제국은 흔적도 없이 잿더미가 될 것이 분명했다. 미나는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옆자리에서 도진은 여전히 코를 골며 기절한 듯 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입은 뒤 지난 15년 동안 늘 그래왔듯 주방으로 내려가 아침을 준비했다. 커피를 내리고 오늘 그가 임원회의에 입고 갈 슈트를 세팅하고 집안을 정리했다. 15년간 몸에 밴 로봇 같은 완벽한 루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방에 누군가 스위치를 올려 환한 불을 켠 느낌이었다. 그를 위해 움직이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웠다. 슬퍼서가 아니라 치밀어 오르는 혐오와 분노 때문이었다. 그를 위해 타는 커피 한 잔, 다림질하는 셔츠 한 장, 억지로 지어 보여야 할 가짜 미소까지. 이 끔찍한 연극도 곧 끝날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전 7시 30분, 도진이 부스스한 머리와 숙취로 잔뜩 부은 눈을 하고 가운 차림으로 내려왔다. 그는 아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놓인 커피를 집어들고는 스마트폰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좋은 아침. 미나는 자신의 목소리를 테스트하듯 건넸다. 완벽하게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평소의 목소리였다. 도진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미나가 숨을 골랐다. 어제 파티는 잘 끝났어? 도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어제 VIP들이랑 중요한 계약 2건이나 따냈어. 이번 달에만 100억은 거뜬히 땡길 수 있겠네. 그녀에게서 도둑질한 돈으로 굴린 100억. 미나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에 어찌나 꽉 힘을 주었는지 하마터면 잔이 산산조각 날 뻔했다. 정말 다행이네. 그녀가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밤낮으로 고생한 대가잖아. 그제야 도진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애정이 담긴 눈빛이 아니라 의심스럽고 서늘한 눈빛이었다. 당신 어제 좀 이상하더라. 파티 중간에 말도 없이 사라지고 어디 갔었어? 미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표정만큼은 완벽하게 평온을 유지했다. 속이 좀 안 좋았어. 사람도 너무 많고 당신 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택시 타고 일찍 들어왔어. 도진은 몇 초간 미나의 얼굴을 뚫어지게 살폈다. 미나는 시선을 피하거나 눈을 깜빡이지 않고 당당히 마주 보았다. 마침내 도진이 어깨를 으쓱거렸다. 알았어. 앞으로는 그런 자리에서 중간에 도망치지 마. 나 혼자 남겨지면 사람들 보기 우스워지니까. 걱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내가 아픈 것보다 본인의 체면이 구겨지는 게 더 화가 난다는 뜻이었다. 미나는 다시 한번 환하게 미소 지었다. 다음부턴 안 그럴게. 약속해. 만족한 도진은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미나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싱크대 하부장을 꽉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며칠만, 딱 며칠만 참자. 그녀는 속으로 끝없이 중얼거렸다. 오전 8시 30분 도진이 출근했다. 그의 검은색 마이바흐가 저택 정문을 빠져나가자마자 미나는 안 회장이 준 명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법무법인 태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최미나라고 합니다. 한지윤 변호사님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단호하면서도 세련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미나 씨, 한지윤입니다. 안 회장님께 대략적인 상황은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바로 뵐 수 있을까요? 네, 언제든 좋습니다.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주소는 문자로 남겨드리죠. 한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미나 씨, 정말 훌륭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나는 주방 벽에 기대어 섰다.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짜릿한 기대감이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드디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류도진이 철저히 파멸할 때까지 이 톱니바퀴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지윤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테헤란로가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20층에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미나가 들어서자 상냥한 미소를 띤 비서가 그녀를 대표실로 즉시 안내했다. 창가에 서서 통화를 하던 한 변호사는 미나를 발견하자마자 전화를 끊고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나이에 깔끔하게 틀어올린 헤어스타일과 네이비 슈트 차림으로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하지만 날카로운 눈빛 이면에는 깊은 연대감과 진심 어린 이해가 엿보였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미나 씨,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미나가 단단하게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한 변호사는 최고급 가죽 소파를 가리켰다. 편히 앉으시죠. 안 회장님께 핵심적인 팩트는 모두 전달받았습니다만 의뢰인 본인의 입으로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싶습니다. 미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20대 시절의 낭만적인 연애와 결혼, 철저하게 고립되었던 시간들, 그림자처럼 살아온 15년의 내조, 어젯밤 갈라쇼에서의 끔찍한 모욕, 아내장과의 극적인 만남, 남편의 위조된 서명, 그리고 강탈당한 수백억 대의 유산까지 이야기하는 내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속에 쌓인 독을 뱉어내야만 했다. 누군가 온전히 자신의 편에서 이 억울함을 들어주길 간절히 바랐다. 미나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메모를 하던 한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철저히 통제된 그러나 서늘하게 타오르는 직업적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미나 씨, 저는 이런 재벌가 이혼 및 재산 분할 사건만 20년을 다뤄왔습니다. 단언컨대 류도진 대표가 저지른 짓은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중대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특경법상 사기까지 한 변호사가 펜으로 테이블을 툭툭 치며 힘주어 말했다. 그 인간은 법의 철퇴를 맞을 겁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토해내게 될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하도 말을 많이 해 쉰 목소리로 미나가 물었다. 본안 소송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법원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낼 겁니다. 남편의 모든 자산을 단 1원도 움직이지 못하게 동결시킬 겁니다.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거죠. 한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처를 펼쳤다. 안 회장님이 넘겨주신 증거자료는 이미 샅샅이 검토했습니다. 이건 빈틈이 없는 완벽한 패입니다. 이 증거를 보고 류도진 편을 들어줄 정신 나간 판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미나는 그제야 짓누르던 어마어마한 압박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소파 등받이에 털썩 기댔다. 그럼 정말 승산이 있는 거군요. 승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나 씨. 이건 100% 이기는 싸움입니다. 한 변호사가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미나 씨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류도진은 궁지에 몰리면 미친 개처럼 물어뜯으려 할 겁니다. 협박도 할 거고 더러운 언플로 당신을 악녀나 정신병자로 몰아세울 수도 있습니다. 견뎌내실 수 있겠습니까? 미나는 어젯밤 파티에 조롱거리로 전락했던 순간 코를 찌르던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 잃어버린 15년의 세월을 떠올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장에 적혀있던 글귀.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란다. 견딜 수 있습니다. 미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어떤 진흙탕 싸움이라도 피하지 않을 겁니다. 한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다. 훌륭합니다. 그 굳은 의지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그녀는 이미 작성된 서류를 꺼내 들었다. 오늘 당장 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3일 뒤면 류도진의 사무실로 소장과 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될 겁니다. 통지서가 도착하는 날, 당신은 절대 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게 피신할 곳은 있습니까?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도진이 철저하게 인맥을 단절시켜 놓은 탓에 의지할 만한 친구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이들이 있었다. 중학교 2학년인 아들 민준이와 초등학교 6학년인 딸 서연이. 다행히 방학을 맞아 아이들은 지방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 친정엄마 댁에 가면 됩니다. 여기서 차로 2시간 거리예요. 완벽하네요. 송달 완료 알림이 뜨는 즉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집에서 나오십시오. 도진에게는 절대 먼저 언지를 주어선 안 됩니다. 탄 변호사는 아까와는 다른 개인 명함을 건넸. 제 개인 직통 번호입니다. 밤낮 가리지 말고 긴급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마치 구명조끼라도 얻은 듯 미나는 명함을 소중히 쥐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더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미나가 챙겨 나와야 할 추가 서류들,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한 플랜 B까지. 정오가 훌쩍 넘어서야 로펌을 나선 미나는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었다. 디데이는 정해졌다. 앞으로 단 3일이었다. 미나는 그 이틀 동안 인생에서 가장 소름 돋는 명연기를 펼쳤다. 도진에게 환하게 웃어주었고 완벽한 식사를 차려냈으며 그가 사업 이야기를 떠벌릴 때면 경이롭다는 듯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가 그녀 곁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황급히 폰 화면을 숨기거나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전혀 모르는 척 넘어갔다. 둘째 날 밤, 도진은 또다시 늦게 귀가했다.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는 첫날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짙게 배어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미나가 무심한 척 묻자 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내뱉었다. 클라이언트랑 중요한 술자리가 길어졌어. 아, 그래. 고생했네. 미나는 주방으로 몸을 돌렸다. 도진이 주방 문턱에 기대서며 물었다. 당신 그 파티 날 이후로 뭔가 이상해. 숨기는 거라도 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 가장 뻔뻔하고 평온한 얼굴로 거짓말을 쳤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별거 아니야. 피곤?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먹는 사람이 피곤할 게 뭐가 있다고. 도진의 목소리엔 특유의 무시와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다. 마치 아내는 피곤함을 느낄 자격조차 없다는 태도였다. 미나는 혀를 꽉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맴돌았지만 억지로 엷은 미소를 짜냈다. 당신 말이 맞아. 미안해. 푹 쉴게. 도진은 코웃음을 치더니 2층으로 올라갔다. 미나는 그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주방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다. 슬픔이 아니었다. 살기 어린 분노의 눈물이었다. 이제 딱 하루 남았어. 운명의 셋째 날 아침, 미나는 한 변호사의 문자를 받고 눈을 떴다. 오늘 오전 9시 류 대표 사무실로 소장 및 가압류 통지서 송달 완료. 지금 당장 집에서 빠져나오세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15분이었다. 도진은 이미 회사에 출근해 있었다. 길어야 1시간 안으로 그가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집으로 쳐들어올 것이 뻔했다. 미나는 미친 듯이 짐을 쌌다. 꼭 필요한 옷가지와 아이들의 사진,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안 회장이 건네주었던 증거 서류 봉투까지 트렁크에 우겨 넣었다. 20분 만에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지금 애들 보러 그쪽으로 갈게. 며칠 묵어도 되지? 그럼 당연하지. 근데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왜 그래? 자세한 건 도착해서 다 설명할게. 지금 출발해. 트렁크를 차에 싣고 시동을 걸기 전 미나는 마지막으로 거대한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시게 화려하지만 온기가 단 한 줌도 없는 텅 빈 껍데기 같은 집. 진짜 가정이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는 그곳을 향해 미나는 미련 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 고속도로를 달린 지 30분쯤 지났을 때 조수석에 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류도진. 미나는 핸들을 꽉 쥐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최미나. 스피커폰 너머로 귀청이 떨어질 듯한 도진의 악다구니가 터져 나왔다. 어찌나 소리를 지르는지 미나가 폰을 멀찍이 떨어뜨려야 할 정도였다. 소송, 가압류, 사문서 위조. 내년이 드디어 미친 게 분명해. 안 미쳤어, 류도진. 오히려 완벽하게 제정신을 찾았지. 미나의 목소리는 북극의 얼음보다 차갑고 고요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네가 훔쳐간 내 유산, 네가 위조한 내 인감도장과 서명, 전부 다 안다고.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도진의 뇌가 미친 듯이 회전하며 변명거리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건 오해야. 헛소리라고. 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난 네 돈 훔친 적 없어. 그건 우리 부부 공동의 재산이었어. 내 돈이야. 이 쓰레기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주신 유산을 네가 내 서명을 위조해서 강탈해 간 거잖아. 미나가 엑셀을 더 세게 밟으며 쏘아붙였다. 이제 네가 훔쳐간 그 돈, 단 1원도 남김없이 다 토해내게 될 거야. 네가 그걸 무슨 수로 증명해? 넌 아무 증거도 없어. 전부 다 있어. 원본 서류, 필적 및 인감 감정 결과, 네가 개설한 차명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이 모든 걸 증언해줄 증인까지. 미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쐐기를 박았다. 나한텐 모든 게 있어, 도진아. 네 게임은 이제 끝났어. 다시 한번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도진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다정하고 부드러운 톤으로 돌변했다. 그가 그녀를 가스라이팅하고 조종할 때 즐겨 쓰던 바로 그 톤이었다. 미나, 여보. 자기야, 우리 이러지 말자. 소송 같은 거 안 해도 우리끼리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잖아. 우리 가족이 세상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릴 필요는 없잖아. 우리 불쌍한 민준이랑 서연이를 생각해줘. 난 우리 애들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자기 자식을 위해,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당당한 엄마가 되어야지. 평생 남편 발밑에서 짓밟히는 바보 같은 엄마로 남을 순 없잖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미나의 목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넌 수백 명 앞에서 날벌레 취급하며 모욕했어. 지난 15년 동안 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투명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내가 다 고칠게. 변할게. 여보. 아니, 넌 안 변해.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내 쓰레기 같은 연기 보고 싶지 않아. 미나가 깊게 숨을 들이켰다. 끝났어. 우리 결혼은 끝났어. 넌 복수나 안갚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과 정의에 의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도진이 다시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포효했다. 내가 널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켜버리겠어. 네가 정신병자라는 걸 온 세상에. 뚝. 미나는 전화를 끊고 기기를 아예 꺼버렸다. 핸들을 잡은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있었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질주했다. 이 시간 뒤 친정집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린 미나는 친정엄마의 품에 안겨 지난 3일간 참고 참았던 울음을 토해내듯 쏟아부었다. 얼마 후 켜둔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도진이 아니라 한지윤 변호사였다. 미나 씨. 도진 그 인간이 방금 제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합의를 요구하더군요. 완전 이성을 잃고 패닉 상태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당연히 합의는 1도 없다고 못 박았죠. 끝까지 갈 거라고. 그리고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협박 전화를 하거나 주변을 얼쩡거리면 즉각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여유롭게 웃었다. 그놈도 자기가 완전히 물렸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그 알량한 모래성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미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당에서는 민준이와 서연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들의 세상이 곧 송두리째 뒤집히겠지만 결국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당당하고 훌륭하게 쟁취한 자유를 가진, 자존감을 되찾은 진짜 엄마를 갖게 될 테니까. 수백억의 돈이나 화려한 타이틀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줄 테니까. 고마워요, 변호사님. 미나가 진심을 다해 말했다. 이제 1라운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약속하죠. 전화를 끄는 미나는
두 눈을 감았다. 불과 3일 전 그녀는 화려한 파티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던 가련한 신데렐라였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와 치명적인 증거를 손에 쥔 채 잔혹한 사기꾼을 향해 칼을 겨눈 전사였다. 전쟁은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고 류도진은 자신이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조차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나는 친정집에 머물며 아이들에게 최대한 평온한 일상을 유지해주려 애썼다. 훌쩍 커버린 민준이와 눈치 빠른 서연이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미나는 아직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도둑이자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평생을 거짓된 사랑 위에 지어진 모래성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때가 되면 꼭 말하리라 다짐할 뿐이었다. 도진은 하루에도 10통, 20통씩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다. 미나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협박과 읍소, 사랑 타령을 오가는 47개의 징그러운 장문 메시지를 확인한 직후 그의 번호를 영구 차단해버렸다. 그는 문자 그대로 미쳐가고 있었고 그 이유는 불보듯 뻔했다. 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지 정확히 일주일 후 한지훈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미나 씨, 당장 서울로 올라와서 저 좀 보셔야겠습니다. 엄청난 변수가 생겼어요. 2시간 후 미나는 한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열었. 회의실에는 한 변호사와 안 회장뿐만 아니라 미나가 생전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구겨진 블라우스와 며칠은 밤을 새운 듯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미나의 후각을 자극하는 그 냄새. 도진의 옷깃에 덕지덕지 묻어있던 바로 그 달콤하고 역겨운 향수 냄새였다. 인사 나누시죠, 미나 씨. 이쪽은 배유진 씨입니다. 한 변호사가 건조하게 소개했다. 류도진 대표의 수석 비서로 일했었죠. 어제까지는 말입니다. 미나는 혐오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그 상간녀군요. 질문이 아니라 차가운 확언이었다. 유진은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사모님께서 꼭 아셔야 할 중요한 팩트가 있어서 왔습니다. 미나는 팔짱을 끼고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들어보죠.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저와 류 대표는 2년 전부터 은밀한 관계였습니다. 대표는 사모님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났고 쇼윈도 부부에 불과하며 조만간 이혼할 거라고 절 속였습니다. 제가 멍청해서 그 말을 찰떡같이 믿었죠. 본론만 말해요. 미나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잘라 말했다. 3주 전 류 대표가 저에게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회사 공금과 비자금을 조세 도피처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분산 송금하라는 것이었죠.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라고 했지만 유진이 가방에서 조심스레 USB 하나를 꺼냈다. 저는 의심을 품고 뒤를 캤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죠. 차명으로 된 빌딩, 고급 외제차, 비트코인까지 전부 다요. 미나의 눈이 커졌다. 그 증거가 다 거기에 있다는 겁니까? 내 엑셀 장부, 이면 계약서, 송금 내역서 싹 다 복사해뒀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사모님은 절대 모르실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의 밀회 장소였죠. 유령 회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주와 자금줄은 완벽하게 류 대표입니다. 회의실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미나의 핏대가 분노로 펄떡였다. 내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산 펜트하우스에서 상간녀와 뒹굴고 있었다니. 이런 엄청난 자료를 왜 나한테 넘기는 거지? 왜 그 인간을 배신하는 건데요? 미나가 쏘아붙였다. 유진이 실성한 사람처럼 쓰디쓴 허수음을 터뜨렸다.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온 날 류 대표는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증거란 증거는 다 폐기하고 자금을 싹 다 숨기라고 발악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 처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 쓰레기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유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저더러 잠깐 갖고 노는 장난감 주제에 건방지게 입 열지 말고 시키는 대로 닥치고 하라더군요. 비서 나부랭이한테 진짜 본처 자리를 줄 알았냐면서요. 미나는 가슴 한구석에서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유진을 향한 동정심이었다. 어찌 보면 이 여자 역시 류도진의 악랄한 조종과
가스라이팅에 노란한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다. 도지는 필요할 때 사람의 단물을 쏙 빼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쓰레기처럼 버리는 소시오패스였다. 어제 저를 부당 해고했습니다. 온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경비원들을 시켜 저를 개끌듯이 끌어내더군요. 제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억지 누명을 씌워서요. 유진이 똑바로 미나의 눈을 쳐다보았다. 저도 공범이라는 거 압니다. 염치 없고 뻔뻔하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제발 이 증거들을 써주세요. 그 악마 같은 인간을 철저하게 부숴주세요. 그 인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한 변호사가 재빨리 USB를 낚아챘다. 이 정도 스모킹 건이면 단순한 이혼 승소를 넘어 류도진을 징역형으로 감방에 쳐넣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 조세 포탈, 횡령, 배임, 특가법이 적용될 어마어마한 중범죄입니다. 미나는 유진을 가만히 응시했다. 이 여자의 뺨을 올려붙이고 쌍욕을 퍼붓고 싶은 충동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도진이라는 괴물에게 짓밟힌 또 다른 불쌍한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와줘서 고마워요. 미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한 겁니다. 유진은 엉엉 소리 내어 울며 안 회장의 에스코트를 받아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단둘이 남게 되자 한 변호사는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확인한 산전수전 다 겪은 한 변호사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마상에 여기 숨겨진 은닉 자산만 최소 200억이 넘습니다. 차명, 부동산은 빼고요. 한 변호사가 파일들을 하나씩 클릭하며 중얼거렸다. 펜트하우스, 해운대 별장, 양평 땅 2곳, 엄청난 코인 계좌까지. 류도진이 미친놈은 당신 돈으로 거대한 지하제국을 하나 더 건설해 놓은 셈이네요. 전부 내 돈으로. 미나가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이 자료들 전부 소송에 포함시키고 대검찰청에도 바로 고발장 넣어주세요. 한 변호사가 굳은 얼굴로 미나를 보았다. 미나 씨, 이렇게 되면 이건 단순한 기업 찌라시가 아니라 전국을 뒤흔들 초대형 스캔들이 됩니다. 구시 뉴스탑을 장식할 거고 인터넷은 난리가 날 거예요. 류도진이 쌓아 올린 대외적 이미지 때문에 파급력이 엄청날 겁니다.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언론의 플래시 세례, 대중의 구설수, 그리고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 하지만 그녀는 곧 갈라쇼에서의 그 수치스러웠던 밤과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다.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란다. 터뜨리세요. 미나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류도진이라는 쓰레기의 본 모습을 온 대한민국이 똑똑히 보게 만들어주자고요. 이틀 뒤 폭탄은 말 그대로 터져버렸다. 미나가 친정엄마와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그녀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알림 폭탄을 쏟아냈다. 모르는 번호의 부재중 전화 수십 통,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문자들. 그녀가 네이버 앱을 켜자마자 포털 메인에 걸린 거대한 헤드라인들이 눈에 들어왔다. 충격 단독 신흥재벌, 태성건설 류도진 대표, 아내 유산 수백억 강탈해 회사 설립, 아내의 서명 위조에 세운 모래성 류도진, 수백억 비자금, 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 검찰 수사 착수, 갈라쇼 조롱 논란, 태성건설 오너 리스크 폭발, 아내는 이혼 및 재산 반환 소송 제기. 기사마다 도진의 사진과 태성건설 사옥 사진이 도배되어 있었고 일부 기사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미나의 과거 SNS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한 변호사였다. 뉴스 확인하셨죠? 네, 보고 있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검찰 특수부에서 전격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도 떴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류도진의 모든 자산에 대한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전면 인용했습니다. 정당한 자산인지 범죄 수익인지 가려질 때까지 그는 그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미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말은 즉 류도진은 지금 당장 주머니에 있는 카드 한 장 마음대로 긁지 못하는 알거지 신세라는 뜻입니다. 재정적으로 완벽하게 사지가 묶였어요. 한 변호사가 짜릿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게다가 지금 태성건설 주가 폭락에 협력사들 줄도산 우려로 계약 취소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분 빼겠다고 난리고요.
류도진의 제국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미나 씨, 통쾌함과 환희가 밀려와야 정상이었지만 미나의 가슴 한구석엔 거대한 공허함이 자리했다. 지난 15년 내 청춘을 다 바친 그 시간들이 고작 이 거대한 사기극을 위한 희생양이었다니. 아이들이 이 뉴스를 봤을까요? 한 변호사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폰을 안 줬지만 시간 문제겠죠.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말이 나올 테니까 그 전에 제 입으로 먼저 말해야 해요. 전화를 끄는 미나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멍하니 응시했다. 어떻게 이 잔혹한 진실을 전해야 할까? 그때 친정엄마가 부엌으로 황급히 들어왔다. 미나야, 애들 깼다. 거실 TV에서 애비 이름이 왜 나오냐고 난리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미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민준이와 서연이에게 다가갔다. TV를 끄고 아이들 사이에 앉은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가 너희한테 꼭 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어. 듣기만이 힘들고 아픈 이야기일 거야. 항상 의젓했던 민준이가 팔짱을 끼며 물었다. 아빠, 일이에요? 응, 너희 아빠가 아주 나쁜 짓을 저질렀어. 법을 어기는 큰 잘못을 했단다. 미나는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랐다. 아빠는 엄마의 돈을 훔쳤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엄마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돈이었는데 아빠가 엄마 몰래 도장을 훔쳐다 회사를 차린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을 아주 오랫동안 꽁꽁 숨겨왔단다. 서연이의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엄마 돈을 훔쳤다고? 훔쳤고 수없이 많은 거짓말로 엄마를 속였어. 미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외할머니 댁에 와 있는 거야. 아빠가 한 짓은 끔찍한 범죄고 엄마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소송을 걸었거든. 그럼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미나는 두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꽉 끌어안았다. 그래, 엄마 아빠는 헤어질 거야. 하지만 얘들아, 아빠가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너희를 향한 사랑까지 거짓말인 건 아니야. 어른들도 가끔 아주 끔찍하고 바보 같은 잘못을 해. 그 잘못 때문에 가족이 깨지기도 하고.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아빠의 아이들이고 아빠도 너희를 사랑할 거야. 다만 이제 엄마 아빠가 함께 살 수 없을 뿐이야. 서연이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고 눈물을 꾹 참으려던 민준이 역시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셋은 거실에 끌어안고 앉아 되돌릴 수 없는 과거와 박살나버린 평범한 일상을 애도하며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손님방에 홀로 앉아있던 미나의 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다. 기자일 거라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직감적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미나, 도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그 오만방자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처참하게 짓밟려 바닥을 기는 듯한 완벽하게 패배한 자의 목소리였다. 제발, 제발 나 좀 만나줘. 한 번만 이야기 좀 해. 우리 사이에 남은 이야기는 없어. 부탁할게, 제발. 15년 만에 처음으로 류도진이 우는 소리를 냈다. 나 다 잃었어. 내 회사, 인맥, 내 평생을 바친 모든 게 단 일주일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고. 내 인생은 끝났어. 네가 훔친 돈으로 지은 모래성이었으니까. 미나가 얼음처럼 차갑게 쏘아붙였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 알아, 안다고. 내가 다 망쳐버린 거. 나도 알아.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갈라졌다. 근데 제발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소송 좀 취하해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개처럼 일해서 다 갚을게.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나 감방만은 안 가게 제발 좀 살려줘. 응? 역겨움과 분노가 미나의 식도를 타고 역류했다. 애들 핑계대지 마. 네가 날 수백 명의 엘리트들 앞에서 촌년 취급하며 조롱할 때 지난 15년간 내 인생을 벌레처럼 짓밟고 투명, 인간 취급할 때 넌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애들 생각이나 했니?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불쌍한 척 동정심을 유발해? 도진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도진아,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넌 항상 날 뼛속까지 멍청한 여자라고 맹신했지. 세상 물정 모르고 그저 주는 밥이나 먹으며 집에 처박혀 있는 등신이라고. 하지만 나도 직감이란 게 있어. 네가 늘 구린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지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까지 밑바닥 쓰레기일 거란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외면했을 뿐이야.
난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가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아니, 넌 말 잘 듣는 호구를 사랑한 거야. 찍소리 한 번 안 하고 네가 던져주는 부스러기에 감지덕지하며 너의 알량한 자존심을 세워주는 장식품을 사랑했겠지. 미나가 고인 눈물을 닦아냈다. 하지만 네가 사랑했다던 그 멍청한 최미나는 그날 파티장에서 죽었어. 새로 태어난 난 너 따위 하나도 안 무서워. 동정심도 없고 네가 피눈물을 흘리며 죗값을 치르는 걸 끝까지 지켜볼 거야. 넌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진심이야. 애들 아빠가 수에 입고 수갑 차는 꼴을 꼭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도진이 다시 악에 받쳐 소리쳤다. 난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볼 뿐이야. 그 뒤의 일은 전부 네가 지은 업보의 결과물이고. 미나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잘 가라, 류도진.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변호사 시켜서 바로 접근 금지 신청할 테니까 알아서 해. 전화를 툭 끊어버린 미나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온몸의 세포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화장대에 비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가엾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단단하고 자유로우며 강인한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류도진은 그녀의 피와 살을 갉아먹고 제국을 건설했지만 이제 그 제국은 벽돌 하나하나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 방울의 죄책감도 없이 그 몰락을 감상하고 있었다. 아직 1심 선고가 남았지만 진짜 전쟁은 이미 그녀의 완벽한 승리였다. 거대한 스캔들이 터진 지 3주 후 법원의 긴급 명령으로 도진은 원래 살던 강남의 대저택에서 맨몸으로 쫓겨났다. 집의 명의와 점유권이 임시로 미나에게 단독 반환된 것이다. 미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그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3주 전 그녀가 급히 도망쳤을 때와 똑같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텅 비고 차갑고 죽어있는 공간, 마치 거짓말로 쌓아 올린 껍데기만 남은 듯했다. 뒤따라 들어온 아이들은 잔뜩 얼어붙어 눈치만 보고 있었다. 서연이가 쭈뼛거리며 물었다. 엄마, 우리 다시 여기서 사는 거예요? 미나가 서연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당분간만이야. 이 집이 팔릴 때까지만. 집이 팔리면 아담하고 따뜻한 진짜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쁜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서연이는 그제야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풀러 방으로 올라갔다. 거실에 홀로 남은 미나는 한쪽 벽을 가득 채운 화려한 액자들을 보았다. 값비싼 프레임 안에 담긴 가식적인 가족 사진들. 그녀는 하나하나 액자를 떼어내어 벽 쪽으로 뒤집어 놓았다. 더 이상 그 역겨운 위선을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 그때 한지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미나 씨,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뒤 수요일입니다. 증인석에 서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류도진 대표 측에서 꼭 당신을 대면하고 싶다고 간곡히 요청해 왔습니다. 한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소송 판도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비밀을 털어놓겠다고 하더군요. 이 재판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이야기랍니다. 미나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바꿔요? 뭘 더요? 이미 전 재산 가압류에 회사는 부도 직전이고 구속 수사 초입기인데 자기가 뭘 어쩌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재판 전에 무조건 단둘이 얼굴을 봐야 한다고 발악을 하네요. 제 생각에 이건 고도의 심리전이거나 협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장소는 어디래요? 미나는 류도진의 낯짝을 영원히 안 보고 싶었지만 그가 쥐고 있다는 그 알량한 비밀의 실체가 궁금하기도 했다. 양측 변호인 대동하의 제3의 장소인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잡아주세요. 미나가 단호히 말했다. 최대한 빨리요. 내일 당장. 다음 날 인적이 드문 서울 근교의 프라이빗 카페. 미나는 예정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해 한 변호사 그리고 태윤 로펌의 어소시에이트 변호사와 함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각에 도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나는 하마터면 그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려 10kg은 빠진 듯 뺨이 푹 패어 있었고 수염은 덥룩했으며 초점이 풀린 눈 아래론 검은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항상 명품만 고집하던 그가 구겨진 싸구려 셔츠를 입고 폐잔병처럼 걸어 들어왔다. 측은 지심조차 들지 않는 완벽한 몰락의 형상이었다.
도진은 맞은편에 주저앉아 감히 미나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의 옆에는 잔뜩 주눅든 국선 변호사급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끌어안고 앉았다. 대형 로펌들은 이미 돈줄이 끊긴 류도진을 모두 손절한 상태였다. 나와줘서 고마워. 도진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다. 미나는 대답 없이 팔짱을 낀 채 그를 쳐다보았다. 도진은 불안한 듯 두 손을 미친 듯이 비비적거렸다. 네, 내가 진작에 당신한테 털어놨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어.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미나의 차가운 눈동자를 마주 보았다. 당신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야. 미나의 온몸이 굳어졌다. 우리 아버지가 뭐? 아버지가 이 일에 무슨 상관인데? 전부. 도진이 떨리는 숨을 토해냈다. 미나, 내가 대학교 때 당신을 처음 만났던 거 그거 우연 아니었어. 난 당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어. 미나의 뱃속이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최명호 대표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자 어마어마한 유산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걸 다 조사하고 당신을 타겟으로 삼은 거였어. 그는 마치 몸속에 든 독을 토해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미친 듯이 말을 쏟아냈다. 전부 다 내 치밀한 계획이었어. 당신이 내게 반하게 만든 것, 당신 친구들과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해 당신을 철저히 고립시킨 것, 그리고 당신이 임신했을 때도 내가 뒤에서 몰래 피임약을 빼돌렸기 때문이었어. 빨리 애를 가져야 당신을 결혼이라는 족쇄로 완벽하게 묶어둘 수 있었으니까. 카페 안의 정적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무거웠다. 미나는 발밑에 땅이 쩍 갈라지며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한 변호사가 기겁하며 미나의 팔을 꽉 잡았다. 지금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미나가 숨을 헐떡이며 겨우 문장을 완성했다. 당신을 사랑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내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돈 하나뿐이었어. 도진은 짐승처럼 끄끄거리며 눈물을 쏟았다. 당신이 그 백지 서류들에 내 말만 믿고 도장을 찍어줬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 너무 쉽게 당신의 인감을 훔쳐 서명을 위조하고 주식을 팔아넘기고 내 회사를 세웠어. 전부 다 계획된 사기극이었어. 미나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 테이블을 짚지 않으면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내 놈은 20대 대학생 때부터 내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하고 짓밟은 거였어. 네가 했던 달콤한 말, 행동, 사랑 전부 가짜였어. 전부.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지옥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어. 도진이 테이블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다. 당신을 볼 때마다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사람의 등골을 빨아먹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어. 하지만 멈추기엔 돈의 맛이 너무 달콤해서 내가 쓰레기라 멈출 수가 없었어. 도대체 왜 이제 와서 이딴 소리를 털어놓는 거야? 미나가 마침내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소리쳤다. 내 알량한 양심의 가책이라도 덜어보려고? 아니면 감형이라도 구걸하려고? 당신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도 지혜비가 얼마나 역겨운 쓰레기인지 알아야 하니까. 도진의 국선 변호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벌떡 일어났다. 류 대표님,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 하신 말씀은 형사재판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전 계획된 기망행위 자백입니다. 닥쳐. 도진이 변호사를 향해 울부짖었다. 이제 지긋지긋해. 평생 가면 쓰고 거짓말하는 거 이제 신물이 난다고. 미나의 뺨 위로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15년, 내 꽃 같던 청춘,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품었던 순간들, 남편을 위해 헌신하며 내 꿈을 포기했던 모든 눈물과 땀방울이 이 쓰레기 같은 사이코패스의 철저한 각본이었다니. 아이들 입에 올리지 마. 미나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듯 낮고 서늘했다. 내깟 놈이 뭔데 우리 애들을 입에 올려. 당신을 사랑한 적은 없지만 우리 애들을 향한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진짜야. 꺼져. 미나가 문 쪽을 가리키며 뱀처럼 씩씩거렸다.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내 손으로 널 찢어 죽이기 전에. 도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출구를 향해 걷다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미나, 내가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는 거 알아. 날 평생 저주해도 좋아. 하지만 하나만 알아줘. 최근 몇 년 사이 나는 진짜 당신을 보기 시작했어. 당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여자인지 깨닫기 시작했다고. 그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마음속에 뭔가 피어나고 있었어. 너무 늦었어, 류도진. 넌 철저히 끝났어. 미나가 경멸을 담아 내뱉었다. 그리고 네 주둥이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제 단 하나도 믿지 않아. 도진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폐잔병처럼 카페를 빠져나갔다. 그의 변호사도 사색이 되어 그를 뒤쫓았다. 미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한 변호사가 다급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숨 쉬세요, 미나 씨. 호흡하세요. 저 미친놈은 철저한 소시오패스예요. 처음부터 날 타겟으로 삼은 거였대요. 난 바보처럼 다 퍼주고. 미나 씨,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밀하게 훈련된 사기꾼의 완벽한 표적이 되었을 뿐이에요. 한 변호사가 그녀의 손에 힘을 꽉 주었다. 하지만 방금 그 쓰레기는 자기 목에 스스로 밧줄을 걸었습니다. 계획적 기망을 스스로 자백한 이상 이 재판은 뒤집을 수 없는 우리의 완승입니다. 저놈은 구속을 면치 못할 겁니다. 미나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다. 아이들에게 말해야겠어요. 저 인간 입에서 더러운 변명이 나오기 전에 제 입으로 모든 진실을 알려줄 거예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클 텐데요. 진실은 원래 아픈 거잖아요. 거짓말 속에 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날 밤 미나는 짐을 모두 정리하고 돌아온 민준이와 서연이를 거실 소파에 앉혔다. 미나의 창백한 표정을 본 아이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침을 꿀꺽 삼켰다. 아까 낮에 아빠를 만났어. 아빠가 너희에게 꼭 해줘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구나. 미나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히 골랐다. 아빠는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속이고 있었어.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 큰 돈을 물려받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그 돈을 뺏기 위해 엄마한테 일부러 접근해서 결혼한 거였어. 아빠의 모든 다정함과 사랑은 돈을 위한 거짓말이었대. 서연이의 커다란 두 눈이 충격으로 확장되었다. 아빠가 돈 때문에 엄마랑 결혼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아빠는 엄마의 서명을 훔쳐 회사를 세운 거야.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았다. 하지만 얘들아, 엄마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는 게 있어. 아빠가 엄마한테 저지른 그 끔찍한 짓들이 너희를 향한 사랑까지 가짜라는 뜻은 아니야. 아빠는 끔찍한 사기꾼이지만 너희를 태어나게 한 것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야. 너희는 그저 축복받고 태어난 존재들이야. 어른들의 잘못을 너희가 짊어질 필요는 없어. 그럼 아빠는 악당이에요? 서연이가 파들파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아빠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나쁜 선택을 한 사람이야. 그 대가로 감옥에 가고 모든 걸 잃게 될 거고. 민준이는 내내 주먹을 꽉 쥔 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러다 불쑥 고개를 들고 물었다. 엄마, 아직도 아빠를 사랑해요? 그 질문은 미나의 전곡을 찔렀다. 그녀는 아들의 깊은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한치의 거짓 없이 대답했다. 아니, 엄마는 내가 착한 사람일 거라고 굳게 믿었던 그 허상을 사랑했던 거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 가면에 불과했지. 엄마는 더 이상 가면을 사랑하지 않아. 새 모자는 거실 바닥에 앉아 부둥켜 안고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렸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상실감,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화목했던 가족의 환상을 완전히 떠나보내는 애도의 눈물이었다. 일주일 뒤 대망의 1심 선고 공판일, 서초동 중앙지법 앞은 발 디딜 틈 없이 취재진으로 꽉 차 있었다. 재벌가 사위의 수백억 대 혼인 빙자 사기 및 재산 강탈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온 나라를 들끓게 했다.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미나는 한지윤 변호사와 함께 법원 정문을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새하얀 팬츠 슈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등은 꼿꼿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법정 안에 들어서자 죄수복을 입은 도진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미나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미나는 정확히 3초간 그의 눈을 차갑게 쏘아본 뒤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에겐 그런 시선조차 아까웠다. 곧이어 법정 문이 열리고 은발의 안경을 쓴 깐깐한 인상의 50대 여성 재판장 박은희 부장판사가 자리에 앉았다. 법정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지금부터 원고 최미나와 피고 류도진의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배임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박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물증과 감정 결과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제30년 법관 생활 중 이토록 악질적이고 계산적이며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기망 행위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 류도진, 선고에 앞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도진의 국선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도진이 제지하고 직접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어떤 핑계나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짓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원고석의 미나를 바라보았다.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박 판사는 냉랭한 표정으로 끄덕였다. 원고 측 변호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지윤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최미나 의뢰인은 지난 15년 동안 인격을 말살당하고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한 채 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정당한 정의의 실현을 요구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처벌을 내려주시길 앙망합니다. 박 판사가 판사봉을 들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류도진은 원고 최미나의 유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해당 자금을 기반으로 거대한 사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부부라는 맹목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류도진이 최미나의 유산으로 취득한 태성건설의 지분 100%와 모든 파생 수익,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및 가상화폐를 포함한 일체의 자산이 원고 최미나에게 귀속됨을 명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50억 원을 즉각 배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회사의 지분 100%, 즉 류도진의 제국 전체가 고스란히 미나의 소유로 넘어간다는 선고였다. 박 판사의 선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횡령 및 조세 포탈 규모가 특경법 기준을 중대하게 초과하므로 피고인 류도진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합니다. 쾅, 쾅, 쾅.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도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다.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재판이 끝났음을 알리는 선언과 함께 법정 안은 취재진의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 변호사가 미나의 어깨를 꽉 끌어안았다. 우리가 이겼어요. 미나 씨, 완벽한 승리입니다. 방청석에 와 있던 안 회장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취우물을 품에 안았다. 미나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류도진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승리의 환희나 통쾌함보다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에 텅 빈 공허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공허함이 자리했던 곳엔 이내 아주 가볍고 산뜻한 무언가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바로 자유였다. 법원 밖으로 나서자 수백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에워쌌다. 최미나 씨, 회사 경영권까지 확보하셨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전 남편을 용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아섰지만 미나는 걸음을 멈추고 손을 들어 장례를 조용히 시켰다. 일순간 주변이 찬물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아도 낭낭하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카메라는 일제히 새로 탄생한 수백억 대기업의 여장부를 비췄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거대한 사기극 속에서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남편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조종당하고 기만당했죠.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당당히 서 있는 건 재산을 되찾아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제 존엄성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렌즈 너머로 방송을 보고 있을 세상에 수많은 여성들을 향해 말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께, 특히 여성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에 갇혀 스스로를 잡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빛내기 위해 자신의 빛을 끄고 투명 인간으로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온전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데 15년이 걸렸지만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자들은 압도된 듯 숨죽여 그녀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몇몇 여기자들은 펜을 쥔 채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오히려 동정합니다. 헛된 탐욕에 눈이 멀어 진짜 소중한 가족을 제 발로 차버린 불쌍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가 용서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가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완벽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마탄 왕자는 현실에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여 목례를 한 뒤 쏟아지는 박수 세례를 뒤로 하고 대기하던 에스컬레이드 차량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고 바깥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순간 그녀는 비로소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20대에 순진했던 미나도 15년을 바보처럼 살았던 아내로서의 미나도 모두 과거로 흩어졌다. 이제 그녀는 오롯이 자신만의 붓을 들고 새 인생의 도화지를 채워나갈 것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서울 도심 외곽 넓은 대지 위에 세워진 3층짜리 현대적인 친환경 건축물. 아픈 아침부터 북적이고 있었다. 건물 정면에는 커다란 현판이 걸려 있었다. 최명호 건축재단, 도시재생과 사회혁신을 위한 연구소, 2층 원장실 거울 앞. 미나는 단정한 네이비 블레이저의 옷깃을 다듬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2년 전 법원을 나서던 그 창백한 여자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두 눈엔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고 억지로 꾸며내지 않은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미소가 입가에 맴돌았다. 엄마, 준비 다 됐어? 행사 시작할 시간이야. 훌쩍 자라 젖살이 쏙 빠진 서연이가 문을 열고 외쳤다. 그래, 나가자. 미나가 빙긋 웃으며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1층 메인 홀로 내려가자 벌써 훌쩍 커버려 듬직한 청년의 티가 나는 민준이가 깔끔한 슈트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미나는 지난 2년간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도진이 남긴 더러운 펜트하우스와 불법 자산들은 모두 처분하여 사회에 환원하거나 재단 설립 자금으로 썼다. 태성건설의 사명도 바꾸고 윤리 경영을 내세우며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들을 위한 저렴하고 아름다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행사장 앞쪽에는 은발에 안경 쓴 신사 안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고 그 옆엔 강렬한 레드 원피스를 입은 한지윤 변호사가 축배를 들고 있었다. 결국 해내셨군요. 미나 원장님. 안 회장이 미나의 두 손을 꽉 잡았다. 아버님이 하늘에서 춤을 추고 계실 겁니다. 회장님과 한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미나가 진심을 다해 인사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과거 태성건설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미나가 재단 총괄실장으로 특별 채용한 유진이 행사 식순을 바쁘게 체크하고 있었다. 수백 명의 건축학도, 장학생들과 언론사,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하지만 미나의 시선은 홀 맨 뒷줄 구석에 머물렀다. 기둥 뒤에 반쯤 몸을 숨긴 초라한 행색의 사내, 류도진이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그는 머리가 하얗게 세어 10년은 좋게 늙어 보였다. 미나의 시선이 머물자 도진은 화들짝 놀라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미나는 한 변호사를 돌아보았다. 어제 제게 연락이 왔더군요. 한지윤 변호사가 어깨를 으쓱거렸다. 먼 발치에서라도 꼭 당신이 이룬 것을 보고 싶다고 빌길래 원장님이 원치 않으시면 언제든 쫓아낼 요량으로 허락했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당장 경호원 시켜서 치워버릴까요? 미나는 잠시 도진을 바라보았다. 분노, 증오,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속엔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다. 완벽한 무관심. 그가 거기 서 있건 말건 그녀의 삶에는 먼지 한 톨만큼의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내버려 두세요. 미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곧이어 무대 위로 올라간 미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어릴 적 아버지는 늘 저를 공사 현장에 데려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이란 것만 번지르르한 예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란다.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존엄성과 희망을 되찾아주는 공간을 짓는 것이 진짜 건축이지. 저는 15년 동안 그 가르침을 잊고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 살았습니다. 장래는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맨 뒷자리의 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겪은 고통과 배신을 파괴적인 복수가 아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최명호 건축재단은 저의 부활이자 재능은 있지만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될 것입니다. 미나는 맨 앞줄에 앉은 민준이와 서연이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제 인생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유일한 설계자이자 당당한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행사가 끝난 후 테라스에서 홀로 와인잔을 들고 바람을 쐬던 미나에게 누군가 다가왔다. 류도진이었다. 미나, 오랜만이네, 도진씨. 미나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다. 당신이 해낸 일, 정말 기적 같고 위대해. 진심으로 축하해.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감옥에서 내내 뼈저리게 후회했어. 돈과 명예를 쫓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던 보석을 내 발로 짓밟아 버렸다는 걸.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반성했어. 미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당신의 후회나 반성은 이제 내 알바가 아니야. 하지만 우리 애들이 당신을 한 달에 한 번 면회 간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개과천선하길 바랄게.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도진은 깊이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한 뒤 초라한 뒷모습을 보이며 노을 속으로 멀어져 갔다. 미나는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17년이라는 길고 끔찍했던 악몽의 챕터가 비로소 책장을 넘기며 완벽하게 끝이 나는 순간이었다. 5년 후 최명호 건축재단은 전국에 200명이 넘는 훌륭한 건축가들을 배출해냈고 그들이 설계한 따뜻한 공공임대주택들은 판자촌을 밀어내고 수많은 소외 계층에게 희망의 보금자리를 선사했다. 미나는 대한민국 사회 혁신 부문 대상을 휩쓸며 전 세계를 돌며 강연을 하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서연이는 훌륭하게 자라 건축학과에 진학해 엄마의 재단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고 정의감이 남달랐던 민준이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훌륭한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류도진은 일용직 현장 소장으로 땀 흘려 일하며 월세방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화려한 제국의 황제는 아니었지만 거짓을 벗어던진 그는 적어도 자신의 죗값을 묵묵히 치르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간이 되려 평생을 발버둥치며 살았다. 미나의 서재 책상 위에는 빛바랜 아버지의 옛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재단 개관식 날 두 아이와 함께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 나란히 자리했다. 미나는 아버지의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빠 말이 맞았어요. 나는 아빠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하게 내 인생을 지어 올렸어요.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롯이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최미나의 눈부신 내일이 그곳에 있었다.